한 주간의 정치 한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국회 모안이 시간인데요. 저희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죠.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주제가 주제여서 이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조혜진 의원과 같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시죠.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용진입니다. 두 분은 뭐 워낙 이제 같이 활동을 하시니까 잘 알고 계시는 사이시죠? 네. 네, 사이도 좋으시죠? 예,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훈훈한 저도 토론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훈훈한 토론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일단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갑자기 사의 표명했다는 사실을 상임위원회에서 밝히면서 소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성격을 도대체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고용진 의원님. 글쎄요, 이제 경제 수장으로서 홍남기 부총리가 그간의 이제 여러 가지 주요 정책들에서 뭐 본인의 의사 또는 부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지는 차원에서의 행동이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내용적으로나 또 형식적으로나 예. 신중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또 적절치 않은 그런 일종의 해프닝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정리가 된 건 맞는 거죠. 정리됐습니다. 계속 일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죠. 네, 그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그 당은 틀리지만은 입장은 같습니다. 예. 그 총리 부총리가 되고 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정부 여당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하고 이제 방향이 틀린 부분이 많았죠. 네. 근데 처음에는 본인 소신대로 좀 밀고 나가다가 결국은 이제 청와대나 청와대나 여당 쪽의 그 요청대로 네. 따라가면서 사안마다 부총리가 또 꺾였다 또는 뭐 두 손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본인한테는 좀 불쾌한 그런 그 세간의 시선들이 계속 쌓였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이 건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 전에 이미 공표를 해서 시장에서는 저렇게 가나보다 하고 좀 많이 이제 들썩들썩거렸죠.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또 이제 여당 뭐 이건 야당도 여당하고 같은 입장이었는데 국회 네. 또는 뭐 청와대 입장에 이제 수그리게 되니까 이게 영이 안 선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의 해석은 지금 이제 말씀 영이 안 선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불만이 막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부하들한테 시위성으로 상임위에서 그 얘기했다는 해석도 있던데요. 그렇게 해석을 낼 수도 있습니다. 뭐 감정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동안에 자존심이 많이 쌓여서 누적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바깥에서 보면은 부총리의 의견 또 나아가서 이제 기재부 의견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청와대나 여당의 의견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뭐 기재부 장관 부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별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사실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런 데 대한 그런 시위성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그 공개된 회의석상 말고 이 비하인드에 뭔가 뒤에서 혹시 그 무대 뒤에서 혹시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했던 이야기 혹시 없습니까? 그날 당일에 우리가 이제 기재위가 상임위가 열렸던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주주 10억 유예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전달을 받았는데 네. 동시에 사직서 제출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바로 입장을 하게 됐고 거기서 뭐 본인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또 그렇게 답변을 했던 그런 상황이어서 비하인드는 국회하고는 없었습니다. 국회하고는 없었습니다. 뭐 뒤에 가서 이게 사실은 이런 거다 뭐 그러니까 자초지종이나 이런 거 이야기한 것도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끝났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건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의 근원으로 가서 한번 정책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른바 그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네. 하려다가 결국은 여당의 반대 때문에 그냥 기존의 10억을 그대로 이제 가기로 했다. 이거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강하게 불만 내지 반발을 표출한 걸로 해석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그 방향이 맞는 것이냐의 문제는 좀 분명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여당이 너무 표 의식해서 이미 몇 년 전에 다 공표했고 가기로 했던 거 뒤집은 거 아니냐는 좀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표 의식은 전혀 아니고요. 예. 지금 저희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경제 상황이나 또 시장 변동에 맞춰서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가장 핫한 그런 이슈들이 뭐였냐 부동산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에 있던 거를 자본시장 쪽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것에 뭐 예. 거의 모든 부처와 당이 동의를 했던 예, 것이고 예. 그런 면에서 주식시장이 또 개미들이 들어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투자를 하고 화랑세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대주주 과세 요건을 3억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흔들리고 불안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3억에서 10억 사이 구간에 있는 어떤 투자자들이 예. 연말에 그런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물건을 쏟아낼 것이 그간의 어떤 몇 차례의 경험으로 봐서 확실히 예견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혼란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던 것이고 예. 또 기재부가 주장하는 소위 과세 형평성이라는 것도 예. 중요한 것입니다만 과거 스케줄에 없던 그 우리 양도소득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가 2023년이면 시행이 되거든요. 그럼 2년 후면 소위 과세 형평이라는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용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반드시 유예를 하는 것이 옳겠다는 주장이었지. 네. 그 뭐 표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건 맞아요. 여야가 네. 동시에 또 주장을 했고. 네. 아, 야도 같은 의견이었습니까? 예. 예.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시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일종의 그 편법적 증세, 예. 세금 더 걷어들이는 그런 지금 그 시도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조세 저항적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세수는 점점 떨어지는데 정부 지출은 지금 해마다 뭐 엄청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작년에 당초 예산 512조였는데 558조, 556조, 그러니까 555.8조니까 556조죠. 네.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메꿔야 되거든요. 네. 뭐 저기 빚을 내서 메꾸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빚은 빚대로 또 내고 그러면서 또 세금을 어떻게든 많이 걷어야 되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저항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부지만은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떤 소득을 일종의 불로소득 비슷하게 보는 그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기재부에서? 봅니다. 우리 뭐 기재부일지 뭐 일반 여론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가 좀 듣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본시장 유지,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본 조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그 매개 역할을 하는 주식 투자를 뭐 그 불로소득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저기 세금 다 걷어가겠다고 하면은 그 정책 자체가 방향이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럼 요 관련 질문 하나만 더 질문을 더 드리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봅시다. 네, 이제 그 이런 이야기가 돼요. 첫째, 이미 3년 전인가 그러니까 결정이 돼서 예고가 됐던 거 아니냐. 갑자기 백지 상태에 뜬금없이 나왔다라면 그 꼼수 여지를 보겠지만 이건 이미 3년 전에 결정해서 예고까지 했던 건데 기재부가 그거 지키겠다는데 왜 그걸 그러니까 반대하냐라는 논리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대주주 요건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약간의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긴 하는데 대주주라고 하는 그 호칭 빼고 한 종목에 3억을 투자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개미라고 해서 보호를 꼭 해야 되는 거냐. 이 두 가지 반론도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우선 이건 뭐 새로 만든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시행령에 예고가 돼 있던 것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의 시장 상황과 지금의 시장 상황, 그때의 경제 상황과 지금의 경제 상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특히 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황이 아주 안 좋고 부동산 급등 문제가 있었고 앞에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자본시장으로 유동성을 끌어와서 물꼬를 터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정책의 필요성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정책은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필요하면 법도 바꾸는데 시행령 바꾸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오히려 탄력성으로 네네. 해야 된다. 그리고요. 네. 이제 일부에서 여러 혼란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소위 말하는 개인 종목 3억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 과세를 유예한다는 것이 예. 그분들을 봐주는 거로만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과세를 조금 유예하고 조금 봐주란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시장에다가 종목을 던진단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 밑에 소액 투자한 개미들이 피해를 본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거는 이제 과거에 한 3-4배 정도 평년보다 연말 매도 물량이 확 늘어나거든요. 과세 유예 강화할 때마다 과세를 강화할 때마다 이번에는 한 4-5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던지는 투매 물량이.
그런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개미들이 그렇게 저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청원을 그렇게 하고 그랬던 것이지 그 3억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과세하는 걸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 이상 가진 사람들. 네. 뭐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10억에서 3억으로 떨어뜨리는 그것도 폭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게 양도소득이 그 주식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었을 때는 세금을 내지만 돈을 버는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잃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잃는 데 대해서 정부가 뭐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만도 사실은 그 당사자들은 지금 막 굉장히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약간 로또성으로 해서 과잉소득이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좀 걸러내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3억 기준 가지고 이걸 대주주라고 하고 네. 뭐 앉아서 큰 돈 버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고 네. 또 세금 더 걷어내기 위해서 더 걷어가기 위해서 편법 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단이 생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뭐 여쭙지 않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는데 이제 그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 기준 6억 1주택자로 그러니까 결정 보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공시지가를 너무 많이 올리는 거 현실화라는 이런 명분이지만은 좀 전에 이제 주식은 뭐 과세 형평성 논리고 네. 이거는 또 현실화 논리인데 예. 너무 과다하게 올리는 것이 문제가 있고 예. 그걸 그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대로 일부 재산세 감면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세금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아마 대개 2배 이상은 더 내게 되는데 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예. 또 그 재산 소득이라는 게 그냥 그 시가상으로 올라가 있는 거지. 단 그걸 팔아 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더구나 이제 한 주택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은 팔 수도 없습니다. 팔고 어디 뭐 거리에 나갈 수도 없고 또 팔려고 해도 지금은 매매가 또 잘 안 되는 시기고 또 지금은 양도세도 또 많이 양도세라든가 뭐 지금 보유세지 재산세는 보유세지만은 팔려고 그러면 팔아도 또 세금으로 또 엄청 또 이제 내놔야 되고 그 일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실질적으로 더 올리는 거거든요. 2배 이상 더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화율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고 90% 목표인데 좀 낮출 필요가 있고 네. 시기도 좀 더 늦출 필요가 있고 감면하고자 한다면은 감면 대상도 좀 늘리고 감면율도 조금 더 늘리는 게 좀 보완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여기도 조세 저항이 굉장히 클 걸로 봅니다. 결국은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꼼수 증세를 가리기 위한 분칠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측면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영진 의원님 받아주십시오. 네. 뭐 시중에 뭐 국민들은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올랐고 거기에 소득은 없는데 세금을 매긴다는 그렇죠. 거에 대한 불만들이 꽤 있으신 건 사실입니다. 실현된 이익도 아닌데. 네네. 네. 미실현 이익에 네. 대해서. 네. 바로 그러한 문제 의식에서 지난번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때 네.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줄여주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했고요. 네. 그걸 이번에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어떤 공시지가 현실화는 이미 지난 20대 때 여야 간에도 이것을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 차원에서 현실화하는 것이 옳다라는 취지하에 네. 현실화하겠다는 법을 개정한 바가 있고요. 그것을 이 정부가 이제 로드맵을 만드는 지금 과정에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만드는 과정에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뭐 2배 얘기도 나오고 언론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시뮬레이션 해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공시지가 6억 이하는 재산세를 0.05%씩 감면해 주기로 한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굉장히 천천히 초반기에는 매년 1%씩 3년간 올리기로 한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시지가 6억 이상 우리 집을 가지신 분들은 재산세 증가가 없고 오히려 약간 평균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감소 효과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발표한 그런 대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입장이 궁금한데요. 보도를 종합을 하면 민주당은 9억을 주장을 했는데 청와대가 6억을 고수를 해서 청와대 입장에 관찰이 된 거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불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고가 주택이라 할 때 종부세법으로 따지면 공시지가 9억이 이제 고가 주택이에요. 네. 거기에 종부세를 매기는 거고 예. 당은 그걸 기준으로 그 밑에 집을 갖고 계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자라는 주장이었고 네. 청와대와 정부는 공시가 9억이면 시가 12, 3억인데 네. 그게 어떻게 중저가 주택이냐. 우리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시가 6억 정도가 고가 주택이거든요. 그걸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 종부세 기준이냐 소득세 기준이냐의 네, 차이입니까? 뭐 그걸 법으로 세법으로 따지자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뭐 표를 의식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 맨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뭐 사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 입장으로 보면 그 6억에서 9억 사이 구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 거의 서울 그렇겠죠.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도 나 집 하나 갖고 있었고 소득 없는데 네. 집값만 올랐다. 네. 그분들에 대한 구제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논의가 그래서 꽤 깊게 있었는데 예. 결론적으로는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에 이게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즉 12, 3억 정도까지는 정부가 보호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고 국민의 눈높이 특히 서울을 벗어난 그런 국민들이 볼 때는 공시가 9억을 가진 사람이 무슨 중저가라고 하느냐라는 또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뭐 특히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6억으로 정리했다고 대통령이 정리를 말씀드립니다. 한 겁니까? 거기에 영향 많이 강하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군요. 아무튼 네, 근데 국민의힘 듣고 입장에서는 더 올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준은? 그렇죠. 저도 뭐 그 사실 지난 4년 동안에 재산이 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회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재산 신고할 때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딴 게 아니고 다세대 주택인데 저희 집이 공시가가 그게 최근 한 2년 동안에 푹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근데 세금을 내려면은 뭐 그 다른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현금 자산이 있든지 이래야 세금을 낼 텐데 그거는 그대로고 네. 그 평가 그 가치만 이제 올라간 건데 이거는 팔아도 그 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은 뭐 돈도 별로 없지만은 어디 전세도 못 갑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그대로 팔아도 전세도 못 가요. 그런데 세금은 더 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사람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예. 보통의 서울에 사는 그 이제 소득상으로 서민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6억으로 하고 0.05% 감면해 주는 것도 이거는 결국 세금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물론 이제 뭐 지자체들에서는 뭐 그렇게 해야 그 재산세 소득이 안 줄어든다, 그 수입이 안 줄어든다 그러는데 네. 이렇게 가도 결국은 지자체들 수입은 늘어납니다. 제가 볼 때는 재산세 수입은 늘어납니다. 그래도 예, 왜냐면 세금을 더 내는데 저희가 시도지사 협의회 연결했는데 뭐 한 7,200억 정도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우리가 더 내는 세금은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지자체로 다 되냐면요. 가는데 이게 지금 이제 3년간 유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국토부의 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내년은 네. 좀 많이 줍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줄고요. 세수 말씀하시는 세수가 네. 지방 세수가. 예. 그 다음에 3년 차에는 늘어납니다. 늘어납니까 오히려? 재산세로만 예, 보면. 예, 예. 그게 왜냐하면 이제 현실화가 조금씩 돼가면서 그게 현실화 늘어나는 때문에? 거거든요. 네네. 문제는 이제 지자체들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재정 자립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재산세 수입이 좀 늘어도 결국은 세발의 피다라는 그런 이제 그 감각적인 피부로 느끼는 그런 그 재정난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세금 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좀 다른 정확하게 좀 바로 잡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0.05% 재산세를 감면해도 결국 더 낸다. 이것은 사실관계는 좀 정확치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95 공시가 6억 이하에 있는 주택이 2020년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보면 95%입니다. 전국에. 근데 3년 뒤에는 는다면서 세수가. 이게 지금은 우선 3년 뒤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3년을 시도해 보고 당시의 부동산 시세 변동 상황이라든지 기타 효과를 보고 그 유예를 더 갈 것인지 그 감면을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이제 3년 후에 보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또 조정을 할 것이고 현재 이렇게 재산세 감면 조치로 인해서 95%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재산세 감면 효과를 3년간 계속 가져가게 될 것이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돌발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근데 지금 두 가지 사안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결국은 조세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어차피 조세 제도로 손을 봐야 된다면, 그다음에 코로나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그렇게 가지 말고 그 속칭 아싸라게 간접세 손보자. 그래서 부가가치세율을 올리자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현재 10%를 12%로 올리자 이런 주장도 있던데 검토할 여지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그런 주장은 있습니다만 그 당장 지금 적용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그 국가가 위기 상황이거든요. 네. 아마 대공황 이후 이런 위기가 없는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인데 그런 식의 증세로 돌파하기에는 네.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오히려 보여지고요. 그 네. 골고루 국민에게 부담만 더 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조혜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나라 경우로 보면은 정권을 걸었죠. 아 정권을 예, 걸었습니다. 부가세 올리다가 정권 내놓은 데도 많이 있고 오. 가장 좀 심하게 말하면 치명적인 증세가 부가세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어느 정권이거나 부가세는 잘 시도를 안 했습니다. 손을 안 대려고.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이건 정치적 모험을 해야 될 겁니다. 현실화 가능성 거의 두 분 말씀을 보니까 거의 예, 없는 저는 거군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학계에 그냥 그 잠깐씩 나오는 그냥 주장으로만 그냥 가름하면 되는 거고. 부가세까지 손대야 될 정도면은 재정이 거의 뭐 비어가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네. 뭐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뭐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네. 여러 재정 수단을 동원을 하면 네. 이것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재산세 문제 같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서 여야 간에 이제 6억 기준을 갖고 아마 좀 약간의 공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